시조 3편 들어갑니다. 만응이랑도 연결을 시켜야 돼서요. 이 자료를 꼭 손에 들고 봐야 돼서 준비한 거 보면서 들어갈게요. 시조 3편에서 갈래는 평시조, 시조의 갈래에 대한 성격을 좀 많이 물어볼 겁니다. 시조는 3장 6구 45자인데 이런 얘기를 안 할게. 왜냐면 서장 갈래의 흐름에 시조 특징 다 나오거든. 그런데 시조는 일단은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라는 거는 기억해야 돼요. 고려가요는 정형시입니까? 아니면 그냥 고려가요만의 특징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 고려가요는 구비문학으로 기록된 문학이기 때문에 정형시는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항진이의 시조는 애상적이에요. 애상적에다가 밑줄 임과의 이별을 바탕으로 안타까워. 내가 자존심과 연정 사이에서 자존심 택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죠. 특징 첫 번째는 감탄사로 시상이 시작이 됩니다. 감탄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아이고야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몰랐더냐 라고 자기를 자책하는 이런 자문의 말이 영탄적인 어조를 유발을 하죠. 영탄적 어조에다가 밑줄 자책하면서 아이고 이 바보야 몰랐어, 혹은 나도 몰라 하노라에서의 노라랑 같은 종결어미가 영탄적인 어조다라고 하면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고요. 2번에다가 별표 3개, 이게 뭐라고 늘 내거든. 그냥 외우기만 하면 당연히 그냥 나올 거라고 확신이 되는 부분으로 그냥 챙겨가시는 내용이에요. 2번에다 별표 3개, 도치법을 하면 제구태여 가렴하는 에서의 제가 님이 되는 것이고, 행간걸침으로 엔터키를 때렸어야 되는데 중장에다가 걸쳐놨다라고 생각하면 제구태여 보내고에서의 제가 화자가 된다는 거야. 제가 님이 되냐 제가 화자가 되냐, 그 두 가지의 해석, 도치인지 행간걸침인지에 따라 해석이 중의적이다. 밑줄 끌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에다가 밑줄 2개로 해석이 되니 이게 또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적는 걸로 나올 겁니다. 제구태여에서의 주체가 누구신지 그걸 물어보는 거에서 그걸 객관식으로 내기해도 되고 단답형으로 내도 되고 그냥 무조건 시험지에 이거는 박혀있다라고 믿어주세요. 이 작품은 조선시대 때 창작된 3편의 시조를 살펴볼 건데요. 각 작품의 시가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 주제의식에 초점을 맞춰서 시조 감상 들어가겠습니다. 어저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감탄사나 내 일이야 나의 연애 비즈니스를 좀 생각해보니까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그릴 줄에다가 밑줄 정서 직접 제시 대놓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김진성 쌤이 선제에서 얘기를 할 때, 이민호 쌤이 선제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본문에서 좀 찾아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그릴 줄 정서 제시됐네, 몰랐더냐 에이구 바보야 몰랐다냐 라는 거에서 자문이라고 좀 적어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가. 에이구 이 맹꽁아 그리워할 줄 몰랐던 거야. 있으라 했으면 가렴하는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그리는 정에다가 밑줄 또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 나왔지. 나도 몰라 하노라, 노라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종결어미가 영탄적 어조를 유발을 한다고. 몰랐더냐라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말이 영탄적인 어조를 유발을 한다고. 이런 선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빨라도 이해해주세요. 이씨라 하더라면 가렴하는 제구태여, 제구태여 가렴하는으로 해석 1. 그냥 다 알고 있지만 적고는 갈게. 번호 1. 제구태야 가렴하는, 굳이 가지 않았을 사람, 여기에서의 제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 님. 님이 굳이 갔겠냐? 라는 것으로 구태야를 앞으로 보내는 도치법. 도치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구태야 가렴하는. 그래서 주체가 님이 됩니다. 옆에다 적고 가시죠. 제구태야 가렴하는 에서 제구태야를 앞으로 보내는 도치법으로 제구태야 가렴하는 주체는 님. 두 번째는 제구태야 보내고, 알겠는 사람은 사실 안 적어도 될 만큼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행간 걸침, 엔터키 때렸어야 돼. 제구태여 앞에다가 엔터키 탕 때려서 종장으로 보내면 되는 것을 중장에다 걸쳐 놓으니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제구태여 보내고에서의 제의 주체는 누가 된다? 화자. 그래서 적는 걸로 내든 객관식으로 내든 그냥 이거는 시험지에 없으면 말이 안 되는 황진이에 대한 모독이다. 가겠습니다. 다른 거는 할 이야기 없어요. 제구태여의 도치법, 행간걸침의 중의적 해석을 기억해 주시고, 연정과 자존심 사이에서 자존심 택했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황진이의 마음을 헤아려줘. 됐어. 그리고 기녀시조라는 거, 작품 연구의 핵심 정리, 정서 유사한 거 찾으라는 거, 외부 지문이랑 연결 가능이라고 떡하니 이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안 내서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하시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리움의 정서 유사한 거 찾으라는 거에서 직전 때, 그거는 직보 때 총정리 때 쌤이 유사한 정서를 좀 요렇게 찾아봐봐. 황진이의 다른 노래나 기녀시조를 몇 가지만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외부 지문에다가 좀 적용을 하는
하는 현장에서 능력 발휘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리고 만능은요 1수부터 6수까지 다 보세요. 팀지에다가 그렇게 본문을 올렸으면 다른 수를 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없거든요. 꼭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수도. 갈래는 연시조이면서 연시조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쳐주면 안 될까? 시조의 평시조가 연을 이루고 있을 때 연시조. 강호 한정간데 우리가 만능은 특별히 서정갈래의 흐름에서 좀 강조를 많이 했었던 작품이야. 왜? 조선 초기의 강호가도의 그 주류의 그 흐름을 조선 후기에서도 윤선도가 이어받았거든. 조선 후기의 가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실용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가사만 쓴 게 아니야. 누구도 윤선도와 같이 강호가도의 초기의 문화를 사대부의 문화를 계승한 작품이다라는 것으로 쌤이 이게 꼭 조선 후기의 강호가도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조선 후기 강호가도의 작품으로 흥이 만땅이다. 자연 친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풍류적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 동호 어서 오세요. 앞쪽에 여기 끝에 앉으실래요? 네, 이것도 한번 받아주시고 우리 훈이도 나란히 둘이 띠딕 앉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만능에 대한 특징, 자연과 함께 지내는 삶, 자연 속의 삶에 대한 만족과 뒤에 거를 물결 표시 주제 좀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다가 물결 표시,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좀 알아놔야 돼. 서정갈래의 흐름에서 얘기 나오거든. 자연 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지내면서 역군은이셨다. 이 모든 게 임금님 덕분입니다. 라는 사대부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는 정신이라고 생각해줘. 특징 첫 번째, 강호가도의 성격과 충신연주지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강호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전체 1수부터 5수 위에다가 적을게. 강호가의 성격은 1수부터 5수. 충신연주지사는 이 모든 게 임금님 덕분입니다 라는 영군지정은 어디에서 6수. 그리고 중국의 고사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밑에다 소부허유라고 좀 적어줘. 소부허유의 고사 이야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분명히 선지에서 나온다. 고사 인용 블라블라 나온다. 그러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소부허유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는 거야. 어그리 위듀가 되니까 만족감에다가 밑줄. 그래서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삼수에다가 별표 3개. 특히 삼수가 중요하고 삼수에서 다른 노래랑 연결시키는 것도 진짜 가능해. 자연 친화에서. 왜냐? 삼수에서의 핵심은 물화일체거든.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의 딱 그 물화일치, 그 자연에서 즐기는 만족감과 자부심 그거 말고 진짜 자연과 하나 되었다라는 그 물화일체에 딱 찐정서 있지. 그래서 삼수에다가 제일 이쁜 글씨로 물화일체라고 좀 적어줘. 궁서체야. 물화일체. 너무 중요합니다. 삼수에 어떤 느낌으로 물화일체를 형상화시켰는지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멀리 있는 매를 바라봐. 먼 매에서의 매에다가 하트. 먼 매를 바라보니 와,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리하랴. 이리하랴에다가 밑줄 끄시고 무슨 법? 서리법. 그래서 선지에서 의문의 형식으로 의도 강조한다라고 하면 이리하냐 이런 것들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 이리하랴를 눈으로 콕 찍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요게 무슨 해석인지 평서문으로 좀 바꿔줘. 의무문의 문장으로 의도를 강조를 한다면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리하랴를 평서문으로 좀 바꿔봐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야 카리나가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리 하겠어? 라는 거는 카리나도 좀 졌다는 거야. 내 이제 최애는 뭐야? 매라는 거야. 카리나가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 정도겠어? 라는 거는 산이 더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산이 더 좋다. 내 최애는 이제 매라는 거야.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겠어?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매우 매우 커서 그리던 님이 오지 않아도 나는 지금 만족감과 반가움의 마음입니다.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님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면 땡이야. 말하지 않고 웃지 아녀도의 주체 땡땡. 누가 말하지 않고 웃지 않는 거지? 주체 땡땡.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 말하지 않고 웃지 않는 거는 누구? 님일까? 산일까? 왜라고 적어야 돼. 산이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왜? 산은 말하지 않잖아. 산은 웃지 않잖아. 못내 좋아하노라 라는 거에서 좋다를 통해서 물화일체. 산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서 와요. 네, 뒤에로 좀 갈까? 우리 앞부분에 좀 중요한 게 있지만 총정리 때 뭐 언급이 될 것 같으니 아니면 앞부분을 좀 영상을 보세요. 좀 올려놓을게요. 링크는.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라고 했을 때 주체가 누구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왜? 라고 적어줘. 그리던 님이라고 하면 안 돼. 내가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못내 좋습니다 라는 이심전심에다가 밑줄, 물화일체에다가 밑줄. 이 구절 때문이야. 산이 말하지 않아도 뭔 말 하는지를 다 알겠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 죽겠어. 그래서 뭐라고? 물화일체, 물심일려도 하나 기억해 놓자. 물심일려, 하나가 되었다. 물심일려.
이런 거에서 사자성어 만약에 적으라고 했는데 강호가도라고 적으면 틀리는 거야. 사자성어 적으라고 했는데 강호가도, 안분지족, 안빈낙도 적으면 답을 줄 수가 없어. 왜? 자연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종장의 구절의 사자성어는 물심일려, 물화일체, 이심전심까지 오케이. 근데 안분지족, 안빈낙도는 땡. 이거 마지막에 구절에서는 됐지. 오케이. 너무 중요해서 사수 가겠습니다. 앞에 주어가 생략됐거든요. 맨 앞쪽 198쪽 만흥의 사수 갈게요. 의자 저기 있는데 이수야. 뒤에 하나만 갖고 오면 안 될까? 네, 네네. 누군가가 라는 거에서 앞에 자연에서 사는 삶이라는 주어를 좀 넣어줘. 자연에서 사는 삶이 누군가는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라고 했을 때 삼공은 여의정, 자의정, 우의정이야. 그러면 시적 하자에게 여의정, 자의정, 우의정 조도하네. 그래서 삼공 밑에다가 마이너스. 만승이 이만하랴 라고 하면 이만하랴 밑에다 또 무슨 법 적어야 돼? 서리. 그러면 만승은 만개의 수레를 끄는 황제의 자리란 말이야. 야, 누군가는 자연에서 사는 삶이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와, 만승이 이만할까? 라는 거는 내가 지금 더 낫다는 거야. 만승보다도 내가 더 낫다는 거야. 약간 비교를 하면서 지금 하자가 자기 자신이 황제의 직책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만승에다가 마이너스. 황제의 자리도 부럽지 않다. 이제 생각해보니 헤어든이라고 하면 생각하다죠. 생각하니까 소부랑 허유가 야갔어. 소부 허유에다가 동그라미 야갔다라는 서술어를 여러분한테 주면서 이 소부 허유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죠. 야갔다라는 거는 현명했다. 야, 이게 똑똑하게 재치있게 제대로 생각했다. 야갔다라는 표현은 뭐다? 칭찬이야. 내가 그거를 알겠다는 거야. 공감이 돼. 왜? 소부 허유 고사 잠시만 보시죠. 소부랑 허유 중국 고대에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살던 선비. 숨어 살던 선비에다가 밑줄 끄시고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세속적인 가치에 부귀공명의 뜻을 두지 않고 자연에 숨어 사는 선비들을 우리는 그 선비들을 나타내는 한자가 있어. 뭐라고 부르지? 그런 선비들을 자연에 기해서 세속을 등진 선비들을 뭐라고 부른다? 은일지사라고 합니다. 좀 알아놓으시죠? 숨어 살던 선비들에다가는 은일지사, 숨을 은자, 숨을 일이라는 거에서 은일지사라는 선비를 나타내는 표현을 좀 알아두시고 소부허유 거기에다 돼지꼬리 뿅 해가지고 좁은 공간이지만 좀 적고 가자. 허유는 상징이 기식기야. 임금하라 라고 하니까 와씨 안 들은 기사입니다. 기산에 신선이 산다는 산이거든. 1급수의 물 영수에다가 미친듯이 기를 실었어. 안 드는 기 삽니다 라는 심정으로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거든. 지나가는 소부가 와, 이 더러운 물을 연유를 듣고 말이야 내 소에게 먹일 수가 없어서 상류로 올라가서 소에게 물을 먹었대. 상류에서 소 물 먹이기. 그러니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이 탈 속의 아이콘이네, 대명사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를 씻고 있어요? 더러운 얘기를 들어서 라고 하면 상류에서 소에게 물을 먹였다. 오케이. 그래서 탈 속의 아이콘들이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소부허유가 현명했다. 아마도 임천하능은 비길 곳이 없어라 라는 것으로 임천하능에다가 별표를 좀 둘러버려. 임천하능에다가 별표세 핵심 시어라고 좀 적어줄래? 이 시 전체의 육수를 다 관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 찾으라고 하면 뭐게? 핵심 시어는 임천하능이야. 이 시의 주제 시어라고 하면 임천하능이야. 임천하능. 수풀림자에 샘천자에 한가로운 흥으로서 이 시 전체에서의 핵심 시어는 임천하능은 비길 곳이 없어라. 그래서 쌤은 사자성어를 단답형으로 뭐 적는 거가 나올 것 같거든. 딱 그냥 맞아떨어지는 거.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거야. 삼수에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에서의 시적 하자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적으세요라고 하면 물화일체야. 안분지종 안빈낙도 글쎄 부분 점수를 좀 주실까?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못내 좋다라는 상가 하나가 된 심정이기 때문에 물화일체야. 이 시 전체에서의 가장 핵심 시어는 임천하능이야. 그리고 화자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건 한번 고민해보자. 누군가가 자연에서 사는 삶이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야, 만승이 이만하랴? 서리적 표현. 이제 생각해보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제를 잘 읽고 대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물어보는 말에 발문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소부허유가 현명했어. 아마도 숲을에서 사는, 샘에서 사는 한가로운 흥, 퉁쳐서 자연이지.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흥은 비길 곳이 없어라. 찾아 쓰라고 하면 임천하능인 것이야. 오케이. 육수로 갑니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누웠겠는가. 내 분에다가 밑줄 그시고 내 깜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렇게 한가롭게 자부심으로 만족감으로 신선처럼 못 삽니다. 인군은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충정 이제 더욱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지? 유급 휴가를 가가지고 내가 가족들과 진짜 행복한 휴가를 보낼 때, 회사의 복지에 대해서 진짜 감사한 생각이 들 때, 와, 우리 회장님 최고라는 말, 내가 진짜 행복한 회사를 다니고 있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하자도 은퇴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임금님 떠오르는 거야.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누웠느냐? 임금님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습니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임금님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는 것으로 충정의 마음을 드러내는 4대부의 아이덴티티다. 자연과 함께 삶에 대한 만족감에다가 밑줄 임금님에 대한 은혜, 역군은이셨다라는 구절이 되게 유행했거든요. 초기의 작품들이. 조선 초기의 역군은이셨다를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지? 딴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넘어가서 199쪽. 아, 이거 나올 것 같아. 막 무조건 범위니까 일신이 살자 하였더니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갈래는 사설시조인데 서정갈래의 흐름에서 중장이 두 부 이상 확대됐다라는 걸로 갈래적 성격들은 다 나오니까 생략할게. 풍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왜냐? 물것들과 관련된 가렴주구, 탐관오리들의 행포를 비판하기 때문에 풍자야. 근데 해악이다라고 하면 이 물것들에 대한 이 모습들이 있잖아. 이라든지 벼룩이라든지 빈대새끼라든지 내가 되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 이 양반계층들에 대해서 막혀먹어라 라고 하고 싶은데 되게 이런 물것들의 해충들에다가 빗대어 표현하면 좀 통쾌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해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자와 해악이라는 거에서 까는 거에서 우리가 막 깔깔깔 SNL 보면 좀 깔깔깔 거려지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것이 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물것, 핵심 제재,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의 행포를 일삼는 대상들을 물것에다가 빗대어서 표현을 했어. 세상살이가 너무 고단하다. 탐관오리들이 너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비판. 열거 찾으셔야 되고 어디에 비유적 표현 쓰였는지 주제의식이 부각이 됩니다. 백성을 착취하는 무리들을 물것에다가 빗대어서 비판하고 풍자를 했는데 일신이 좀 살고 싶어. 아, 내가 좀 살아보고 싶은데 물것들이 괴롭혀서 못 살겠네. 물것 네모박스 딱 치시고 사람이나 동물의 살을 물어뜯는 해충이라고 생각해줘. 모기라든지 빈대에다가 벼룩에다가 이따위의 벌레들의 해충들을 다 통틀어서 물것이야. 이 물것들의 상징은 뭐라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온갖 부류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얘네들이 괴롭혀서 못 살겠다. 자, 이제부터가 나열이니까 해석 외우기라고 좀 네 줄이지. 중장이 두 구 이상 확대가 돼서 네 줄이지. 쫙 묶어가지고 해석 외우기라고 좀 적어줘. 좀 꼼꼼하게. 왠지 여기에서 내용일치해서의 장난질을 칠 것 같아. 비파 같은 비나새끼, 사령 같은 등에다가 갈따기에다가 세미야기에다가 샘바퀴에다 누름바퀴, 바퀴의 종류도 세세하거든요. 샘바퀴, 누름바퀴, 핏겨 같은 가랑이에다가 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리 같은 수퉁니가 있고요. 굶주리니가 있고요. 갓개니가 있고요. 잠벼룩이 있고요. 외벼룩이 있고요. 뛰는 놈이 있고요. 기는 놈이 있고요. 다리가 기다란 모기가 있고요. 부리가 뾰족한 모기가 있고요. 살찐 모기가 있고요. 되게 묘사하면서 열거를 하는데 해석을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 그리마 같은 거는 진해거든요. 여인모기에다가 그리마에다가 뾰로게에다가 심한 당비루에다가 동그라미 얘를 물것에다가 포함시키는 거야. 막 나열하는 거에 샘바퀴, 누름바퀴, 뛰는 놈, 기는 놈, 부리가 막 뾰족한 모기, 야인 모기, 그리고 당비루라고 하면 당비루 뜻을 봐봐봐. 당비루는 물것들에 포함되지 않아. 당비루에다가 뭐 다른 색깔 밑줄 하나 긋고 갈까요? 어휘 뜻풀이에 보시면요. 당비루의 해석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근데 물것들을 나열하는 거에서 쭉 배열하는 거에 당비루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봤을 때 아니면 당비루가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얘도 해충이고 얘도 해충이고 가운데도 당연히 해충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당비루가 들어있다면 이거는 해충에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당비루는 피부병이다. 당비루에 피부병이 나서 더 어렵구나. 더 고약하구나. 그 중에 차마 못 견디겠는 거는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뭐야? 진짜 악랄한 놈은 5, 6월 복다리에 이 18이 있지. 18인가 하노라. 18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특별히 어려운 놈. 18이가 제일 악랄하다. 빌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뭐 당비루 18위로 만약에 끝났을 때 여러분이 당비루를 그냥 물것이라고 씩 지나치는 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비루 18위에 18위는 물것, 당비루는 피부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쌤이 그냥 지나갔지만 셈 이야기는 막 사막이고 막 그리마라고 하면 뭐 진해의 일종이고 이런 것도 한 번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해석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물것들의 예시가 열거가 되었는데요. 열거에다가 밑줄
숨가쁘게 지금 쌤도 막 넘어가지잖아. 숨가쁘게 엮어나가는 익살스러운 말투로 익살스러운 말투에다가 밑줄 여기에서 이제 다 같이 막 깔깔깔 거리는 거야. 우리가 진짜 밥맛 없어 하는 그 탐관오리들이 막 내 뒤통수 치고 막 나를 괴롭히는 그런 놈들이 이런 놈이라고 해충이라고 막 빗대어 표현하면 깔깔깔 웃음을 자아내면서에다가 밑줄 이런 게 풍자지. 백성들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이런 게 풍자지. 개그의 정신이잖아요. 물것들의 의미 비나에다가 등에다가 이런 걸 좀 잘 봐. 등에는 뭐지? 파리보다 약간 커. 사람이랑 그러니까 목이랑은 좀 달라. 비나라고 하면 빈대. 등에라고 하면 이거는 파리보다 좀 큰 벌레. 쌤 이걸 좀 잘 봤으면 좋겠어. 깔따기는 어떤 거지? 역시 목이랑 비슷한 과야. 그리고 샘리학이라고 하면 사마귀야. 이걸 좀 나는 외웠으면 좋겠어. 그냥 범위니까 꼼꼼하게 보자고. 샘리학이라고 하면 사마귀. 바퀴는 우리가 아는 바퀴. 그리고 이는 뭔지 알지. 그리고 벼룩에다가 모기에다가 그림하는 진의 계열이래. 그리고 뾰루기 같은 것도 있대. 뾰루기도 벌레의 일종이래. 그리고 얘네들이 당비루를 유발시켜서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무리들을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잠깐 퀴즈 바로 갈게요. 가에서 화자는 님을 보내고 뒤늦게 후회했어.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님 굳이 가지 않았을 님이라는 거에서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정서. 제6수에서 강산은 세속과 대비되는 공간이다 라고 하면 강산에 내가 누워서 지내는 거에서 강산에 내가 누워서 지내는 것이 내 분수로 얻었겠는가. 다에서의 물것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온갖 무리들을 상징을 하고 4번에 소부랑 호유는 화자의 상반된 처지가 아니라 화자가 공감하는 선배들인 거예요. 알겠다. 소부랑 호유의 탈속의 대명사들 너무 야갔어. 너무 현명했어. 라는 것으로 화자가 공감하는 대상들입니다. X. 18위가 화자가 가장 견디기 힘든 빌런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갈게요. 200페이지. 시조 3편에서 나타난 화자의 상황과 정서. 호승이 어서와. 우리 호승이 저기도 검은색 책상 앉으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조 3편의 화자의 정서를 비교를 하고 형식도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이고야 내일이야 라고 했을 때 몇 쪽입니까? 200쪽 호승아. 200쪽. 아이고야 내일이야. 떠나려는 님을 붙잡지 않고 그냥 보내버렸어. 왜? 자존심 상했거든. 그래서 회한을 기억해. 회한. 회한에다가 동그라미 후회의 한. 만흥은 흥이 만땅이다 라는 자부심과 만족감과 임금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라일체. 일신이 살자 하였더니 물것들 때문에 삶이 괴롭힌다. 아이고 괴로워라 고달파라. 2번으로 갑니다.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줘. 2번에 1에다가 별표 셋. 이거는 그냥 단답이든 객관식이든 그냥 반드시 나와 있어야 돼. 있으라 하더라면 가랴마는 제구태여 보내고 라고 했을 때 제구태여 이거 도치법 표시하는 거 알지? 제구태여를 가랴마는 앞으로 보내버리자. 제구태여 가랴마는 이라는 걸로 제구태여를 가랴만으로 앞으로 보내는 요 표시 좀 해주시면서 가랴마는과 제구태여를 도치법으로 한번 봐라. 도치법에다가 밑줄. 쟤는 떠나는 님인 거야. 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 제가 뭐가 돼야 된다고? 님. 내가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님이 굳이 갔겠냐마는 님을 보내고 내가 그리워하는 정은 모르겠네. 있으라 했으면 가랴마는 엔터키를 때렸어야 돼. 제구태여 보내고 제구태여를 중장과 종장 사이에 걸쳐진 행간걸침에다가 밑줄 엔터키를 때려서 해석을 해주면 쟤는 하자 자신에다가 밑줄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님이 갔겠냐마는 굳이 보내고 내가 이렇게 그리워하다니. 동동이랑 비교하는 거 무조건 객관식으로 내실 것 같거든요. 이번에다가는 객관식이라고 좀 적어줘. 내용과 형식 면에서 고려가요랑 시조랑 비교하는 거 나는 100% 너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갈래의 흐름이랑도 딱 일맥하는 문제예요. 고려가요 동동의 일부인데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이 작품과 어떠한 공통점 차이점? 서경별곡을 통해서 여러분은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동동 고려가요 갈래 고려가요 옆에다가 적고 가야 돼. 얘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 불러봐봐.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려진 빛 타오라 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사문보인데 아쉽게도 얘가 좀 사문보가 아니에요. 돌아보실 님을 적곰 존니노이다. 사문보가 좀 안 읽혀요. 8월 보름에 가벤 좀 사문보가 안 돼요. 사문보로 좀 어거지로 읽어보려고 해도 7월 보름에 백종 배하여 두고 되는 구절도 있는데 님을 한데 녀가져 원을 비잡노니. 근데 얘는 아니더라도 고려가요라는 갈래 자체는 대체적으로 몇 음보? 사문보. 얘 봐라. 13년으로 이루어진 9년체. 그리고 아의 동동다리 후렴구. 그러면 고려가요는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려가요 정형시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야. 최초의 정형시는 향가야 향가.
이 규칙 안 지키면 너 향가 지은 것도 아니야 라고 취급을 받았던 걸로 최초의 정형시는 향가야. 그 향가의 형식이 시조한테 계승이 되어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라고 서정갈래에서 뭐라 그래? 시조라고 얘기해. 고려가요는 구비문학이었어. 민중의 민요적 성격의 문학이었어. 이 구비가요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면서 한글로 기록이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된 형식이 민요다 보니까 사문보는 4분의 3박자 많이 사용해요. 민요는 거의 다 사문보예요. 시조나 가사는 안정적인 율격의 사음보고, 그리고 이때부터 그 전에 갈래는 향가다 보니까 통이었단 말이에요. 12줄짜리 통. 그러면서 이제 고려가요니까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하다 보니까 구년체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후렴구가 좀 붙었겠지. 그래서 고려가요는 뭐가 아니다? 정형시가 아닙니다. 시조는 정형시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3장 6구 45자 내외 종장의 촉구는 세 글자로 고정 3사조 4사조 뭐 사음보. 시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서 내 마음대로 적잖아. 공부 안 하네. 이 사대부 아니네. 왜 시조 형식 안 지키지? 약간 돌놈이네. 반동분자네. 약간 적폐네. 막 이런 취급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고려가요는 하다 보니까 생긴 공통된 특징인 겁니다. 고려가요 옆에다 뭐라고? 사문보 분연체 후렴구. 옆에다 뭐라고 적자? 정형시는 아니야. 이런 형식을 이렇게 형식이 있다고 해서 고려가요가 정형시다? 큰일 날 이야기. 서정갈래의 흐름 공부 제대로 안 했네. 그런 문제에서 이제 틀리는 겁니다. 주제는 님에 대한 송축과 그리움. 특징은 전 13년의 원령체야. 전 13년의 원령체에다가 밑줄. 수업 시간에 필기에 13년이라고 만약에 적어주셨지. 이거 무조건 낚시질한다. 왜냐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원령체니까 사람들 대부분 원령체의 달거리 노래는 네가 외웠을 거란 말이야.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교과서에는 6, 7, 8월이 있으니까 12월까지라는 거에서 12년이라고 너네는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선지에서 13년이라고 하면 이제 대충 공부를 한 거지. 13년인 이유는 뭐다? 서사 부분이 있어. 서사 부분에서 임금에 대한 송축을 날린단 말이야. 13년의 원령체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사 플러스 1월부터 12월까지. 서사 플러스 1월부터 12월까지 달거리 노래라서 13년입니다. 각 달의 풍속을 소개를 하고 풍속 소개에다가 밑줄 끄시고 세시풍속. 6월의 유두에는요 여자들이요 단호처럼요 청포물에 머리 감고요 찬빗으로 머리 싹싹 빗어가지고 나쁜 액을 에이 하고 버린다든지, 7월에는 백종날에 음식 차려놓고 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는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빈다든지, 8월 15일에는 한가위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계절 세시풍속이 제시가 됩니다. 풍속 소개에다가 밑줄 플러스 개인의 정서에다가 밑줄 이별의 정서까지 녹여놓는 거야. 세시풍속 속에 자기의 이별의 이야기를 3년의 후렴구에다가 동그라미 아으동동다리라고 하면 동동동동동 북치는 소리처럼 후렴구의 음악적 흥치. 후렴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정형시의 형식적 요소다라고 하면 아입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에서의 후렴구적인 요소라는 거를 강조를 합니다. 6월 보름의 아으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거 뭐라 불렀지?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아으 중간 부분에 음이 남아서 들어오는 아으 이런 거 뭐지? 아으에다가 동그라미. 김진상쌤은 명확하게 구분도 해주셨지. 아으는 염구고 아으 동동다리는 후렴구고 아으는 염구. 벼랑에 버려진 빛 다호라. 다호라라는 서술어를 모르면 안 돼. 다호라 밑에다가는 뭐라고? 갔구나. 이거 해석 안 줘. 벼랑에 버려진 빛의 처지는 나 버림받았어. 이런 거 마이너스의 상황은 님일까 화자일까? 내가 버림받았다는 거야.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비유의 소재 하나 찾아라라고 하면 빛 찾아 쓰시오. 빛 단답형 답으로도 괜찮죠. 별해 벼랑에 버려진 빛. 화자의 처지를 3어절로 찾아 쓰세요 라고 하면 별에 버린 빛 찾아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돌아보실 님을 적곰 존니노이다 라고 하면 적곰 조금이나마, 존니노이다 라고 하면 쫓아가겠습니다. 서경별곡에서도 쫓아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 버림받은 화자는 끝까지 님을 사랑하고 싶어. 7월 보름날 이거 그대로 외워주면 안 되겠나? 세시풍속 뭐라고 적어라? 백중이라고 좀 적어줘. 백중이라는 세시풍속을 기억해. 7월 보름은 백중이라는 세시풍속, 6월 보름은 유두라는 세시풍속 적어줬으면 내실 것 같아서 필기를 쌤이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6월 보름에는 유두 만약에 적어주셨다? 왜요? 유두. 그리고 7월 보름 적어주셨다? 백중. 적혀져 있습니까? 교과서에 유두랑 백중? 유두는 적혀져 있습니까? 그럼 유두 알아야 돼. 유두는 뭐다? 보름에 버려지는 빛. 행사는 뭐라고? 액의 기운, 나쁜 액 기운을 휙하니 버려버리는 거야. 빛에 다 담아서. 기분 나쁘지. 버림받은 처지. 백중 기억해 주시고 100가지의 종자들을 음식을 차리는 거야. 여러 가지 100가지의 종자의 음식, 산나물의 100가지 종자 얼마나 많겠니? 그런 거를 차려두고 궁극적 소망을 찾아 쓰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님을 한대 여가저에다 그냥 네모 박스를 좀 쳐줘.
님을 한데 여가죠. 궁극적 소망. 시적 하자가 음식 차려놓고 외치는 소리는 뭐야? 님과 한데 살고 싶습니다. 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원을 비잡노이다. 시적 하자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네, 8월 보름에는요. 가배예요. 가배 한가위. 님을 모셔서 지내야지 오늘날 가배셨다라는 것으로 님을 모셔 지내야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늘은 가배이다 아니다? 아니다. 님의 부재라면 나는 한가위가 아닌 거야. 혼자서 보내야 되는 크리스마스 솔크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싶은 거야. 화자의 곁에 님이 없기 때문에 님을 모셔서 지내야지 오늘이 가배셨지 라는 거는 오늘은 나에게는 가배가 아니에요 라고 시적 화자의 외로움이고, 대조적 처지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화자는 지금 마이너스의 처지, 남들은 한가위니까 축제의 분위기. 화자의 대조적 처지, 님을 매셔려곤 오늘날 가배셨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외부적 상황과 화자의 처지는 대조입니다. 화자의 처지 대조, 외부의 상황은 가배거든요. 근데 화자는 지금 솔로 가배, 솔가 되겠습니다. 솔가. 오케이. 내용면에서 두 작품 모두 님과 이별한 상황에서 님을 그리워한다는 점은 공통돼. 황진이의 시조랑 비교를 하라는 거지. 그래, 밑줄 긋자. 화자가 님을 그리워한다는 공통점에다가 밑줄. 하지만 가에서는 님을 붙잡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보내고 난 후에 회한의 정서에다가 밑줄. 아씨,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적은 나도 모르겠네. 한데 동동에서는 지금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 님이 곁에 없어서 밑줄 끌게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에다가 밑줄. 언제 백중날 보름 7월 보름에 음식 차려놓고 님과 한데 살고 싶구나. 시적 하자는 소망이 강조가 되고 있어. 그래서 솔가는 솔로로 지내는 가배는 가배가 아니다 라는 처지의 대조도 드러냈다는 거 너무 강조하고 싶어. 하자의 처지 대조 나올 게 있어. 이 기퉁의사의 이런 거라고 시험 범위가 지금 이게 허투루 볼 게 아니야. 너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네. 벌양에 버려진 빛, 하자의 처지, 유두라는 세시풍소, 13년이라는 원령체, 너무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형식면으로 가볼까요? 두 작품 모두 음수율, 음보율에다가 밑줄. 가에서는 3장의 단연체의 형식이었지. 3장의 단연체에다가 밑줄, 초장, 중장, 종장의 단연. 한마디로 연시조는 아니라는 거야. 평시조는 딱 한 수잖아. 한 수의 3장의 단연체에다가 밑줄. 이런 말을 흘려보지 말라고. 유충열전인가 학습활동에 있는 그 구절 그대로 갖고 왔었어. 쌤이 진짜 이렇게 지 끌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걸로 학습활동에 있었던 구절 내 문제 찾아가지고 나중에 그거 증거로 보여줘야 되겠다. 학습활동 괜히 보지 마세요라는 증거로 중간고사에 학습활동에 있었던 구절 그대로 유충열전이었는지 뭐였는지 그 서술자 개입이었는지 이춘풍전에서의 운율 형성 요소 있잖아. 장기전이랑 비교하는 거 그 선지 그대로 갖고 왔었어. 근데 나 그거 피드백 받을 때 몇 명 틀린 사람들 봤었어요. 장기전 그대로, 요거 그대로. 3장의 단연체입니다. 하지만 동동은 이렇게 답에서 다 얘기해주네. 13년의 원령체에다가 밑줄. 그리고 얘는 뭐야? 여음과 후렴구야. 여음에다가 동그라미, 후렴구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두 작품의 음수율은 어때? 라고 하면 사실상 많이 드러나지는 않거든. 동동에서 332조, 334조, 332 이게 고려가요가 지켜야 되는 건데 좀 많이 안 드러나. 돌아보실 님을 조금 존니노이다 해서 좀 안 드러나. 그런데 형식면에서 지금 두 작품 모두 음수율, 음보율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잖아. 음수율, 음보율이 나타난다. 공동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럼 시조는 음수율이 어떻게 되는데? 가의 황진이의 시조는 어떻게 돼? 라고 하면 가. 황진이라고 적을까? 가라고 할까? 그냥 가라고 하면 되지. 가는 음수율이 어때? 명확하게 드러나. 3사나 4사조 그리고 사음보 너무 또렷. 근데 나에서는 좀 안 드러나는데 고려 가요가 대체적으로 어떻다? 대체적으로 332조를 많이 써요. 332. 네, 주저되는 느낌 뭔지 알겠지? 뚜렷하게 드러나지가 않거든. 그런데 답지에서는 이 두 작품 모두 음수율과 음보율이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고려가요가 가지는 일반적인 음수율 3, 3, 2를 한번 적어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음보율 3음보 되는 부분은 좀 있기는 해요. 선생님 전체적으로 다 안 지켰는데요 라고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음보라라고 하면 아 그래 라고 이제 약간 끄덕거려 줘야 되는 게 여러분이 싫어하는 문학의 요인입니다. 좀 있으면 그래 하고 맞춰줘야 돼요. 음보율이 공통되는 거에서 어디에 있다? 님과 한데 여가저 원을 비잡노이다. 님과 한데 여가저 원을 비잡노이다. 3음보로 억지로 끊어 읽으면 억지로 끊어 읽을 수 있어요. 님을 모셔 지내야지 오늘날 가배셨다. 3음보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고려가요는 3음보다. 이건 좀 알아놓으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3장의 단연체, 13년의 원령체. 오케이, 201페이지 갈게. 미련이 없다 이제. 총정리 때 이제 정서 비슷한 거 좀 하면서 필기 정리하면 되겠다.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에다가 밑줄. 자연 속에서 풍류 찍. 자연과의 일체감에다 찍. 위에다가 삼수. 특히 자연과의 일체감은 삼수. 자연 친화적 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임금님 은혜 덕분에다가 밑줄 그으시면서 육수, 유교적 충사상을 강조하면서 이게 바로 선비로서의 입장인 것이야. 네, 막 만승이 이만하랴, 황제가 이만하겠어 라는 거에서 여의정, 자의정, 우의정, 저도 안 해. 만승이 이만하겠어 라는 자기의 자부심인데, 왜 임금의 자리도 안 준다라고 했으면서 왜 임금님한테 감사하대요? 라고 하면 사대부들은 이런 거야. 자기의 사는 삶에 자기의 직속의 임금님에 대해서는 역군은이셨다라고 감사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선비의 아이덴티티. 2번으로 가자. 보기를 참고해서 이거 시험지에 있겠지? 보기 박스 줄 것 같지? 임금님의 은혜를 강조한 이유를 작가의 삶과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랑 관련 지어보면, 만흥은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유배가 되었다가 풀려난 뒤에 고향인 전라도 해남에서 지은 작품입니다. 작가는 혼탁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정적들로부터 탄핵과 모함을 받아서 정적들로부터 탄핵과 모함에다가 밑줄, 이게 다른 수에 너무 드러나. 인간만사에 다툼이 많다라는 거에서 넘더리가 난다는 것이 좀 드러나. 그래서 다른 수가 안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아, 쌤 생각에. 정적들로부터 탄핵과 모함에다가 밑줄, 참 다툼이 많은 인간만사다. 수십 년간이나 유배나 낙향을 반복을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는 자연 속에서 밑줄 그자 은일하는 삶에다가 밑줄, 은일지사라고 얘기했지. 만족감과 영군의 정을 드러내서 그런 작품들을 다수 창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작품은 밑줄 까줘. 조선 초기 강호가도의 전통을 이어받아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후기 사람이라는 걸 얘기할게. 조선 인조 1642년이자 1642년. 그러니까 그만큼 17세기 사람입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아이고 너무 건너뛰었네. 그래, 조선 초기 강호가도의 전통을 이어받아에다가 밑줄. 그래서 자연치나 임금님의 은혜 찍찍, 충의 이념에다가 찍. 이는 당시의 사회가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았으며 작가가 비록 자연 속의 은일의 삶을 살더라도 유학하는 공부를 하는 선비라면 이런 충의에 대한 관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4번으로 갑니다. 가와 나를 비교를 할 때 이 작품이 지닌 형태적 특징을 얘기해봐봐 라고 하면, 가는 단시조, 나는 단시조가 여러 수로 이루고 있는 연시조에다가 밑줄. 그런데 3장 6구 45자의 3, 4조나 사음보라는 봐봐, 정형성이라고 대놓고 얘기해주잖아. 정형성 형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형성에다가 밑줄, 정형시인 거야. 그래서 시조는 정형시인 거야. 시조로서 근데 다는 정형시이기는 하되 서민의식이 성장을 하면서 평민계층이 창작을 하다 보니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기본 규칙은 지키되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진 거예요. 중장의 길이가 고정되지 않고 늘어남에다가 밑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더 해보자. 그런 서민들의 의도였던 거지. 중장의 표현상의 특징은 물것 한 번만 더 밑줄 끌까? 비유랑 열것 한 번만 더 밑줄 끌까? 백성들의 삶의 고달픔에다가 밑줄, 부정적 현실을 비판에다가 밑줄. 이런 게 뭐야? 해악적인 거야. 내가 되게 괴롭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까면서 해악을 느낀다. 그래서 3번의 물것의 의미, 이게 답이었으면 좋겠다. 물것. 조선 후기 양난 이후에 봉건적인 질서가 흔들립니다. 밑줄 한번 끄시죠. 지배층의 부패가 심화에다가 밑줄.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 너무 중요한 사자성어 뭐다? 가렴주구. 백성들을 막 착취하는 사자성어 뭐라고? 가렴주구. 막 교과서에 적혀져 있으면 답이 가렴주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렴주구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가렴주구하는 관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이 작품에서 사람들을 물어서 괴롭히는 물것들이 밑줄 끄자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탐관오리에다가 밑줄, 가렴주구. 그러면 만흥은 옆에 있는 거 한 번만 읽어줘. 금세동에서 살면서 이렇게 지었다라는 걸로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방법도 한 번씩 보니까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도 방법 한번 보니까 또 끄덕끄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그냥 뭐든지 이걸 다 꼼꼼하게 읽는 자가 승리한다. 202. 어저내일이라에서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서 기녀에다가 밑줄. 연정의 시는 기녀들이 많이 썼어. 기녀들이 연정의 노래. 만흥은 양반 사대부. 임금님의 은혜. 일신이 살자 하였더니 평민계층.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서 유사함과 연결시키는 거는 살짝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험 직전 때
총정리할 때 쌤이 조금은 대표적인 작품들의 사례를 들고 싶다. 203페이지 갑니다. 어저데일이야. 이 작품은 님을 그리워하는 하자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평시조야. 어저로서의 탄식과 해완의 정서. 어저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선지 너무 좋지 않니? 어저라는 감탄사 한 방에 아이고야 탄식과 해완의 정서에다가 밑줄. 중의적 의미를 지닌 제구태어의 절묘한 위치에다가는 밑줄. 이런 좀 나아야죠. 도치법과 행간걸침. 화자의 심리적 갈등과 애잔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우리말을 정갈하고 묘미있게 구사를 해서 하자의 마음이 더욱 진솔하고 곡진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만응은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무라일체의 감흥을 표현한 연시조입니다. 무라일체에다가 밑줄. 이거 본문에는 없는데요. 전체로 봤을 때 다른 수에 있어요. 자연과 인간만사 대비에다가 밑줄 있어요. 자연사랑 인간만사 대비. 우리가 봤던 사수에서 삼공과 만승이 인간만사에 해당이 되겠죠. 자연 속에서 화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 안분지족의 자세에다가 밑줄. 우리 교과서의 수에서는 안분지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근데 다른 수에는 뚜렷하게 드러나. 안분지족의 자세에다가 밑줄. 무라일체에다가 밑줄. 새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6수에서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에다가 밑줄. 지금 가난함의 편안함을 느끼고 락과 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다 누구 덕분? 임금님 덕분. 조선 정기 시조의 특징 역군은이셨다의 전통을 잇고 있더라. 역군은으로 잠시 옆으로 와주세요. 이 역시 임금님의 은혜. 역군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 이 역시 임금님 은혜에다가 밑줄. 맹사성이 유행시켰어. 맹사성에다가 밑줄. 강호사시가라는 연시조의 최초의 연시조에 등장을 시켰어. 강호사시가에다가 밑줄. 최초의 연시조라고 서정갈래의 흐름에 나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최초의 연시조라는 걸로 거기 서정갈래의 흐름에 나오니까 이 사람이 유행시킨 구절이 뭐다? 이 역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봄에도 이렇게 지내는 거 임금님 은혜, 여름에도 이렇게 지내는 거 임금님 은혜, 모두 사수로 되어 있는 이 시조의 종장마다 역군은 이샷다를 외치고 있으니 이는 조선전기 사대부들이 지닌 유교적 충의사상이 반영이 되었다. 바로 갈게 미련 없이. 이 작품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벌레들에 빗대어서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조선 후기 사설시조 되겠소. 화자는 초장에서 시적 대상을 물것들을 언급을 하고 중장에서 수많은 물것들의 비유랑 열거니 전부 다 물것들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해석을 잘 보자는 거지. 여기서 물것들은 백성을 착취하는 부류들을 상징하고 종장에서 차마 못 견디겠다라는 거에서의 그 딱 표현, 차마 못 견디겠다라는 제일 괴롭히는 존재는 누구야? 종장에서는 쉬파리. 탐관오리의 해악이 당시에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 오케이. 사설시조의 갈래적 성격 기억해.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진 거. 자, 이병철 쌤은 발가벗은 아이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을 언급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대. 이민호 쌤은 어때요? 발가벗은 아이들 수업 시간에 설명하셨습니까? 하셨으면 프린트 준비해야죠.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아예 밑에 조차도 안 봤어요. 근데 이병철 쌤은 이거 그냥 시 전문을 그냥 써주셨는데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서. 근데 이병철 쌤은 다방면으로 뻗쳐나가는 거를 좋아하셔서 그러면 직보 때 3분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벗은 아이들. 안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전문까지 적어주셨으니까 배경지식 확장인 것 같아. 사실상 안 나올 것 같아. 이병철 쌤은 그냥 이 배경지식 확장으로 이런 작품도 알아라 라고 하신 건데 찝찝하니까 그냥 딱 3분 만에 그냥 스르륵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발가벗은 아이들은. 예, 그러면 293. 근데 이거는 해야죠. 팀즈의 전체 1수부터 6수까지를 올려주셨는데 그걸 다른 수를 안 봤다? 그건 시험 범위를 다 안 보는 그냥 본인의 탓이다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드는 순간이었어요. 1수부터 6수까지 진짜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6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였단 말이야. 기양사인에 풀려난 산중 생활에 흐뭇하게 즐기는 심정이라는 거 이미 예고편을 우리 많이 봤어. 자연에 묻혀 사는 소박한 생활에 작자의 알맞은 분수다라는 것을 노래를 하며 한문투보다는 순우리말을 잘 살렸지. 많은 제목 밑에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흥치를 노래한 연시조야.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을 잘 기억해야 되니까 1수부터 들어갈게. 산수간 바위 아래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시적하자. 종로 내거리에 화려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은일지사라서 나는 자연인이다. 어디로 들어갔지?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 짓고 살아요. 산수간 바위 아래 자연 속의 공간에다가 밑줄. 띠집에다가 동그라미. 가난할 빈자 내면서 다음 중 빈에 해당하는 시어를 모두 찾아 쓰시오 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 띠집 밑에다가는 가난할 빈.
띠집을 짓노라 하니 색간짜리 초가집도 아닌 정말 초가집 같은 그런 띠집을 지으니 그 뜻을 모르는 남들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세속인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삼공과 만승의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부귀공명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로 가야지라는 그 뜻을 모르는 남들, 홍진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홍진의 속세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세인 웃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씩 지어주는 리스펙하는 엄지척의 미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소입니다. 조소. 비웃는다에서의 조소로 적어주세요.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한다라는 어리고라고 하면 어리석은, 향이라고 하면 시골촌뜨기입니다. 열등감의 표현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적자. 어리석은 시골촌뜨기의 뜻에는 에헤 제 분수죠 뭐 라는 거에서 자기 겸손입니다. 어리석은 시골촌뜨기의 뜻에서는 내 분인가 하노라. 내 분인가 하노라에다가 밑줄 이쁘게 적어줘. 안분지조. 자기의 분수에 만족하는 거야. 산수가 바위 아래 요만한 띠집 짓고 사는 거.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아이고 저 남자가 병신같이 저리 산다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어리석은 시골 촌뜨기의 뜻에는 제 분수입니다 라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안분지족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연으로 갈게요. 보리 아픈 나물에다가 또 동그라미 띠집 보리 아픈 나물이 답이었어. 띠집 보리 아픈 나물. 보리 아픈 나물은 채식 생활을 하는 정말 소박한 밥상 아니겠니? 소박한 밥상, 소박한 생활에다가 밑줄 알맞게 먹고 난 후에 바위급 물가 가서 실컷 놀자. 자연에서 개골개골처럼 사는 거예요. 바위급 물가에서 풍류적으로 자연을 즐기는 거죠. 여름에 계곡에서 물놀이 실컷 놀고 나니 그 남은 여남은 일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그 외에 10가지 넘는 일. 이거 외부 지문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 해석을 못하면 네가 외부 지문을 해석을 못했네 라는 것으로 이거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쳐줬는데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남은 여남은 일 밑에다가는 이게 만승이자 이게 삼공인 거야. 그 외에 내가 이 자연에서 노는 일 외에 여남은 일이니 부귀공명에서의 속세일들입니다. 그남은 여남은 일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속세일. 부러워할 줄이 시랴라는 서술어에서 힌트 잡았어야지.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습니까? 이 시랴 밑에다가 또 뭐라고 적어야 돼? 서리. 그 외의 일들, 만승이 되는 거에 대해서 삼공의 자리에 되는 거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부러워할 줄이 시랴 안빈낙도로 살아가겠다는 거. 빈, 가난함을 지향하고 있는 시적하자. 오히려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시적하자. 한 번만 더 복습할게.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좀 늦게 온 사람들 이거 들어도 되겠네요. 먼매에다가 하트 표시.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반가움이 이러하랴에다가 밑줄 끄시고 세게 말하고 싶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다.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카리나가 온다 한들 내가 산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카리나가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겠어 라는 거는 산이 더 좋다는 거야. 이제는 매가 더 좋다는 거야. 최애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해줘. 이러하랴라는 서리적 표현으로 반가움이 이만하겠어.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체 땡땡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리던 님이 아니라 매라고 적어야 돼. 매가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못내 좋아하노라. 그래서 쌤은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를 정확하게 한 줄로 지정을 하고 얘를 하자의 정서를 사자성어로 드러내라고 하면 안빈낙도 안분지종 좀 이상하다라는 거야. 자연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라는 거에 무라일체가 너무나 두드러지는 구절이라서 무라일체, 이심전심, 물심일려 이 세 가지 정도가 답으로 해당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연에서 사는 삶이라는 주어가 생략됐어. 자연에서 사는 삶이 누군가는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여의정, 자의정, 우의정 와씨 만승이 이만할까? 라는 것은 황제가 이만할까? 지금 내 삶이 더 만족스러운 거야. 이제 생각해보니까 서부 허유 형님들, 선배님들 현명하셨습니다. 야같다라는 거는 영리했다라는 긍정의 평가지 비판이 아닙니다. 아마도 임천한흥이라고 하면 자연에서 누리는 흥이니 이 시를 관통하는 화자의 핵심 시어가 지금 임천한흥이죠. 만약 찾아 쓰라고 하면 임천한흥인 거야. 임천한흥은 비길 곳이 없어라. 근데 화자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적어라라고 하는데 임천한흥을 적으면 될까? 화자의 삶의 태도가 지금 임천한흥은 아니지 않아? 임천한흥은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흥이잖아. 한가로운 흥. 화자의 흥치의 정서잖아. 화자의 삶의 태도를 사자성어로 적으세요라고 하면 안분지족 안빈낙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교과서 정리하는 거에 막 안분지족의 삶이라고 그렇게 정리되는 멘트에서 나왔으면 화자의 삶의 태도는 안분지족. 말씀도 웃음도 안 해도 못내 좋아하노라 이 구절의 화자의 정서는 무라일체. 그리고 이 시 전체에서의 핵심 시어는 임천한흥. 내 천성이 게으른 것이 하늘이 알아실시야.
리을샤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고등학생인데 고전 시간에서 리을샤가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건 어휘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기본 단어라고 생각하셔야 돼. 리을샤, 아라실샤에서의 리을샤, 이거 무슨 어미라고 생각해야 되지? 뭐뭐 하는 구나. 꼭 아셔야 되는 감탄형 어미입니다. 내 천성에 게으른 걸 하늘이, god가 아라실샤, 하늘 밑에다가는 god면 운명이라고 좀 생각해줘. 운명. 내 천성이, 내 본성에 게으른 거를 하느님께서 아셔서라는 감탄형 어미입니다. 아시는구나. 인간만사를 한 일도 안 맡기셨구나. 인간만사라는 네모박스 딱 쳐주시고 이런 거에서 대조적 인식이 오수에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거야. 내 천성에 게으른 걸 하느님께서 아시는구나. 인간만사를 한 일도 안 맡기셨구나. 한 일도 안 맡기신 거를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하늘. 한 일도 안 맡겨 라고 하면 하늘이, 인간만사를 한 일도 안 맡기셔서 다만당 다톨이라고 하면 이어적기 된 겁니다. 다톨 플러스 의존명사 이, 다톨 사람, 다톨 플러스 의존명사 이, 다만당 다톨이가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다. 누가? 하느님. 운명이라는 거. 하느님께서 내 천성에 게으른 거를, 그래서 누가 자연에 기이하게끔 삶을 누구로 인해서 살게 되었는고 라고 해서 객관식의 임금님의 권유로 라고 하면 육수에 임금님 덕분에 살고 있으니까 임금님 권유로 자연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땡입니다. 하늘의 운명이라고 생각한 거야. 내 천성에 게으른 거 하느님께서도 아셔서 인간만사 한 일도 안 맡기시고 다만당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시네 라고 했을 때 강산이 자연. 그럼 인간만사랑 강산 딱 대조되는 표시 좀 해주면 안 될까? 인간만사랑 강산을 대조되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강산에는 다툰 사람이 없다면 인간만사에는 다툼이 있다는 거야. 생략된 거잖아. 그치? 다토리가 없는 강산이라고 하면 생략된 전제는 뭐다? 인간만사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아까 삶에서 그렇다고 보기박스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리고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넣었겠을까? 임금님의 은혜를 더욱 알겠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핵심 장면 이제 그만 읽을게. 근데 작품 연구로 한번 가봐봐. 옆에 네모박스의 표. 이거 괜찮지? 이만큼 시 전체가 속세와 자연에 대한 대비적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거 끄덕끄덕 할 수 있어. 1년에 산수에서 살지 남의 비웃음보다 남의 비웃음에 해당하는 또 현실의 세속의 패거리들도 나왔어.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인 거야. 남들. 그지?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의 세속 패거리. 보리 아픈 나물 알맞게 먹고 바위급 물가에서 실컷 사는 나의 삶에 그 밖에 연남은 일은 다 마이너스야. 만승과 삼공과 해당이 되는 거지. 그 남은 연남은 일이 바로 만승 그리고 삼공 해당되는 겁니다. 먼 산과 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님에다가 마이너스를 매기는 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지?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만할까라고 했으니 님을 마이너스를 매기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지 이제 나는 산이 더 좋은 거야. 님보다 산이 더 좋은 거니까 인천 한흥에서 삼공과 만승은 끄덕끄덕. 하늘과 강산에서 하늘은 그냥 약간 운명적인 거에서의 하늘이라고 본다면 또 얘기가 인간만사가 다툴인데 6년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같이 보자고 한 거야. 임금님을 세속에다가 넣는 거는 좀 아니야 이거는. 그지? 임금님은 임금님이야. 임금님은 내가 자연에서 이렇게 내 분수로 임금님 덕분에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임금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에 세속의 패거리에 임금님을 마이너스로 바라보는 건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 임금님은 마이너스의 대상은 아닌 거야. 294페이지 계속 이어갑니다. 전혀 안 보셔도 되더라고요. 294페이지는 X. 공동에서 38페이지로 가면 나중에 이민호쌤이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그러면 만약에 전체를 만약에 봐야 된다라는 상황은 안 생길까 싶어가지고 넣어놓은 건데 일단은 우리는 6, 7, 8만 봅시다. 4에다가 동그라미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려진 빛 같다. 해석 진짜 자세하거든요. 유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 닙을 적금 존니 노이다. 해석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한번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리고 작품 개간에 얘네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들 한 번씩만 읽어주시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7월 보름에 백종 배하여 두고 님을 한데 여가져. 여기서도 나오네. 화자의 궁극적 소망 소원을 빕니다. 8월의 보름에 가베지만 님을 모셔서 지내야지 가베셨다라는 것으로 님 없이 보내는 한가위는 너무 쓸쓸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해석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라고 넣어놨고요. 문제는 골라서 좀 푸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넣었습니다. 넘어가서 수능 특강으로 가보자. 다음 시간에 쌤이 다 끝내줄게요. 모든 것들을. 지난 시간에 고전시가 9번 나물 캐는 노래 하고 갔던 거 기억나요? 자기 거 보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거 사용설명서 보시고 나물 캐는 노래는 끝냈으니까 62페이지 계속 갈게. 냉장고에 진지 모드. 자, 이병철 쌤은 격가지의 필기들이 많지만
그 필기가 없어도 무조건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필기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의 이해가 도와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필기의 내용들이 되게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쌤은 좀 잘 듣고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생기후의 필기를 내가 받아봤거든. 그 사진, 그 판사해 주신 거 다 맞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필기해 주시는 거에 너무 격가지로 빠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절대 자지 말고 좀 잘 들어야지 본문 내용 이해됩니다. 사랑을 찬찬 억동여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진짜 나올 것 같아. 얘네들은 쌤은 좀 나물 캐는 노래가 약간 좀 그런데 뒤로 갈수록 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서 이병철 쌤 시험 범위에서 뺄 작품은 없지만 이거는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수능 특강 문제 너무 좋아요. 이거 수능 특강 문제 꼭 푸셔야 됩니다. 가에서 두 번째 62쪽부터 갈 거야. 이 작품은 사랑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사랑하는 일이 힘듦에다가 밑줄 그거를 짐을 지고 고단한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에 빗대어 표현해서 화자의 의지에다가 밑줄 추상적 대상인 사랑을 동여맬 수 있는 구체적 사물인 것처럼 표현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켰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구체적인 걸 추상화시킨 시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지? 김현승의 눈물이었죠. 그죠? 자, 이런 표현상의 특징 잊지 마셔야 되는 제일 중요 특징이고요. 화자는 님을 사랑하는 이를 무거운 짐을 몸에다가 친친친 동여매고 무거운 짐을 몸에 친친 동여매고에다가 밑줄 높은 산의 고개에다가 밑줄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시련인 거야. 부모님의 반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랑이 힘듭니다. 그런 것에 빗대어서 그 일의 어려움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남들이 만류할 만큼 남들이 만류에다가 밑줄 남들은 나를 말리지만 그 일이 힘들지라도 죽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에다가 밑줄 남자다이 목소리는 좀 다소 어때? 남성 화자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향한 강한 의지에다가 밑줄 테토남 그리고 다로 갑니다. 이 작품은 모시 삼계에다가 밑줄 여성 노동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여성 화자. 나와 다에서는 성별이 딱 명확하게 우리가 좀 느껴져. 나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진 테토남의 모습이 다에서는 애견녀의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야. 임과의 사랑을 오래 지속에다가 밑줄 화자의 소망과 의지에다가 밑줄 그리고 굉장히 딱 사설 시조의 중장이 돋구 이상 역시 마찬가지 두 시의 공통점 비교하는 건 난 진짜 나올 것 같은데 추상적 대상인 사랑을 구체적 사물인 모시실에 빗대어에다가 밑줄 이거 표현 너무 죽이는 것 같아. 사랑이 끊어지면 끊어진 모시실을 이어붙이듯이에다가 밑줄 사랑을 다시 이어갈게. 애견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네, 나로 바로 갈게요. 사랑을 찬찬 억동여서 뒷설머지고 태산준령 허이허이 넘어갈제 그 모른 번님네는 그 모른 번님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꼭 기억해야 돼. 내 마음을 모르는 번님은 야, 이 힘든 사람 그냥 헤어져. 그냥 다른 여자 만나. 그만 버리라고 가라 밑줄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에다가 밑줄 하지만 가다가 자질러 죽을지언정 자질러에다가 밑줄 끄시고 야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아니 버리리라 아니에다가 밑줄 부정의 서술로 아니 버리리라의 선지 하나만 만들어 봐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라고 빙의해 봐봐. 아니 버리리라에서의 리에다가 별표 선어말어미 리를 통해서 버리리라라고 했을 때 리가 선어말어미 리지 뭐뭐 하리라고 했을 때 선어말어미 리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선지 아니겠습니까? 네, 화자의 의지는 어미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아니 버리겠다 리 대신에 get 바꿀 수 있으니까 됐어. 그 다음에 다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서 두루 삼아 감싸다가 무슨 뜻인지 좀 봐봐. 비벼 꼬아 있는 것에다가 밑줄 모시실을 꼬고 꼬아서 가다가 한가운데가 뚝 끊어지거늘 밑줄 끄자. 한가운데가 뚝 끊어지거늘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게 바로 뭐야? 태산준령의 고개를 넘어가는 거야. 한가운데가 뚝 끊어지는 건 뭐다? 태산준령의 고개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줘. 흰겨움에 봉착을 했을 거늘 호치 단순에다가 동그라미 흰 이빨에다가 빨간색의 입술은요 미인의 상징입니다. 약간 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호치 단순 이런 것도 뭐다? 미인의 대유적 표현입니다. 미인은 무조건 호치 단순으로 흠불며 감빨면서 자기 자신을 약간 예쁘게 표현하고 있지. 섬섬옥수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옷 같은 손, 가냘프고 고운 손, 미녀의 또 필수 섬섬옥수 아닙니까? 그죠? 손이 예뻐야 되잖아요. 두 끝을 마주 잡아서 비붙여 이으리라에다가 별표세, 리에다가 자그만하게 별표. 아니 버리리라에서의 리, 이으리라에서의 리, 다 하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이 되겠소. 저 모시를 우리님 사랑 그쳐갈 때, 우리님의 사랑이 끝나갈 때, 쟤는 때
저 모시같이 이으리라. 리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그래서 유추하자. 유추적 사고에다가 밑줄. 무조건 나올 것 같다. 끊어진 사랑. 사랑이 뚝 끊어졌어? 그러면 그 사랑이 끊어진 일을 모시가 다시 이어지는 것처럼 밑줄이다. 모시를 다시 잇는 일에 밑줄 끄시고 유사성을 바탕으로 사랑도 이어가면 되지. 사랑도 모시실이니까 내 사랑이 끊어졌다라고 하면 사랑도 이으면 되지. 뭐처럼 모시실을 이었던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관념의 구체화에다가 밑줄 사랑을 모시실에다가 빗대어 표현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키 갈게요. 수능 특강 문제의 OX 판단을 쌤이랑 진짜 개별 시간을 가져주쇼. 인가의 사랑에 대한 하자의 태도면에서 나와 다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주목을 하자. 유사성에다가 밑줄 두 작품 모두 하자가 맞닥뜨리고 있거나 앞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랑의 난간. 사랑의 난간에다가 밑줄 정확히 시어로 표현해줘. 가에서의 사랑의 난간은 뭐야? 태상 준령을 허위허위 넘어가는 것. 나에서의 사랑의 난간은 뭐야? 한가운데가 뚝 끊어지는 것. 나에서는 자질러 죽을 만큼 사랑해주는 고통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라는 번님네들의 만류가 있어. 번님네에다가 만류. 야야 그냥 그 여자랑 헤어져. 너 인연이 아니야. 다에서는 우리의 임사랑 그쳐갈제 그것임. 하지만 두 작품 하자 모두 다짐을 나타내는 여기 나왔네? 실망스러워라. 다짐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리라에다가 밑줄 종결어미 라까지 합치면 리라는 당연히 종결어미가 맞고 엄밀히 말하면 리는 선어말 어미 라는 어말 어미라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인과의 사랑을 단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죠. 두 작품 공통적으로 사랑의 난간을 제시하고 난 후에 그러한 난간에도 불구하고 님과의 사랑을 단념하지 않겠다. 사랑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부각시키더라. 오케이 넘어가서 계속 깊고 은유를 통한 주제의식의 표현 효과가 가겠습니다. 나다의 화자는 추상적 대상인 님을 향한 사랑을 각각 구체적인 사물이 무거운 짐과 모시실에 빗대어 표현했어. 무거운 짐 밑줄, 모시실에다가 밑줄.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사물과 연결해서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구체화야. 간념의 구체화 밑줄. 간념의 구체화는 어떤 대상을 유사한 대상에 이해하는 은유적 사고야. 은유적 사고에다가 밑줄. 됐어. 그리고 이 표 내용은 찰칵 그만 얘기할게.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오케이. 사용설명서 없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사용설명서 전달할게요. 네. 뒤로 전달 좀 해주세요. 그럼 자기의 사용설명서 펼쳐서 현대시는 시험 범위 끝내자. 호승이랑 기현이랑 고마워 해강. 문정이의 흑흑흑흑 가겠습니다. 문정이 흑흑흑 11번 갈게요.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흙이 지니고 있는 모성을 예찬한다. 모성 예찬에다가 밑줄 끄시고 얘들아 모성하면 기본 키워드가 뭐니? 11 현대시 11에 114 얘들아 모성에다가 동그라미 기본 키워드는 뭐가 잡혀야 된다? 희생이야. 희생. 1년에서 화자는 자신의 흙을 이름을 부러워해. 흙의 이름이 너무 부러워. 흑흑흑흑 밑줄 끄자. 흑흑흑에다가 밑줄 끄시고 발음을 활용을 했어. 적고 가자. 발음 활용이라고 하면 흑흑흑이라고 했을 때 발음 활용. 그게 기억의 흑흑흑. 우는 소리에서의 발음 활용이 의미를 발견을 했어. 발음을 활용을 해서 그 속에 희생의 울음의 의미를 발견했네. 그래서 그 의미에 발견해서 시적 하자는 부러움이라는 정서가 제시가 되네. 꼭 적고 가고 싶어. 발음의 활용에 흑흑흑 그 속에 담겨있는 희생의 의미를 발견해서 화자가 흙의 이름이 부러워라는 정서를 제시한다. 밑줄 긁고 갈게. 흑흑흑흑 하고 글을 보라고. 흑흑흑이라는 발음이 마치 울음소리로 들린다. 밑줄 긁자. 울음소리로 들린다에다가 밑줄. 심장 저 깊은 곳에서 눈물의 냄새가 차오르고 두 눈이 젖어온다라는 진술을 이끌어내는 거지. 정서도 제시가 되는 거야. 이연에서는 화자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밑줄 꺼줘. 생명의 근원으로서 흙이 지니는 속성에다가 밑줄. 근원이다 하면 이것도 모성이야. 생명의 근원으로서 흙이 지니는 속성 위에다가 자그마하게 적고 갈래? 모성. 이 모성에 대해서 예찬을 해. 근원의 생명이야. 흙은 생명의 태반이야. 그것과 동시에 귀이처야. 귀이처에다가 밑줄 우리가 돌아가야 돼. 연어처럼. 한 줌의 씨앗을 한 가마니의 곡식으로 돌려주네. 풍요. 한 가마의 곡식 밑에다가는 풍요. 어머니는 늘 우리한테 풍요로움으로 작은 것도 한 줌의 씨앗 가지고 가마니를 만들어주신다. 3년에서 화자는 울음소리처럼 발음되는 흙의 이름이 또다시 부럽다라고 수미상관으로 제시해 모성을 떠올리지. 희생. 바로 그 모성으로 인해서 흙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야.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에다가 밑줄 슬픈이 생략됐지만 밑에다가 역설이라고 미리 적어 놓을게. 그리고 그 모성이란 그냥 다른 색깔 없어. 별표 3개. 그러면 다른 색깔 없으면 별표 셋.
물결 표시 갈게. 왜냐면 너무 중요한 멘트거든. 시험지에는 반드시 이 멘트가 들어있어야 되거든. 자신을 퍼올리는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프다. 왜 역설에서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야 라고 하면 내 희생으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생명을 주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다. 갑니다. 흑이 진이 모성. 흑 동그라미 시적 대상. 화자가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적 대상 흑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흑에다가 동그라미 시적 대상. 흑이 가진 것 중에 제일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지금 김진성 쌤한테는 쌤이 그런 거 좀 꽂혔거든요. 문법 용어 사용해서 선지에서 개수 고를 때 제일 품사 뭡니까? 부사. 제일이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제일 부럽다의 의미 강조한 거잖아요. 부사. 제일 위에다가는 부사. 제일 부러운 것은 부럽다를 수식합니다. 그의 이름이래. 그 위에다가는 의인법이라고 하나 기억해줘야지. 아니면 밑줄 긋든지. 그를 사용한 의인에다가 밑줄. 그만큼 흑에 대해서 친근감이야. 친근감이고 플러스 예찬 하나 더 적어줘. 그라고 얘기하는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예찬적인 태도를 보일 거야. 흑이라는 거에서 청각이라고 적자. 흑이라고 그를 불러보라. 보라에다가는 명령 밑줄 찍. 심장 저 깊은 곳에서. 심장이라고 하면 심장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 생명의 원천. 심장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의 냄새가 차오르고 있잖아. 눈물 냄새 밑에다가는 후각. 이내 두 눈이 젖어오잖아. 젖어온다에다가 촉각. 다양한 심상 사용됐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에서 다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상의 특징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김진성 쌤이 주는 선지를 거꾸로 와서 본문에서 찾는다는 걸 진짜 우리는 명심하자고. 울음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흑흑흑흑흑 하는 그의 이름은 부르는 순간 눈물의 냄새가 차오르면서 두 눈이 젖어오잖아. 흑은 생명의 태반이야. 생명의 태반에다가 밑줄 기처야. 기처에다가 밑줄. 그럼 생명의 태반 밑에다가는 시작. 기처라고 하면 다시 끝이야. 돌아가야 되는 끝이다. 시작과 끝인 거야. 모성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과 끝이구나.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흑을 주물러서 뭐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지? 달덩이에다가 하트. 달덩이를 뿅 하고 나왔어. 낳는 것을 본 일은 있다. 흑을 통해서 다른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도공이라는 사람이 빚어서요. 밑줄글게 흑을 재료로 도자기를 만든 것에다가 밑줄 생명의 원천이자 생명의 근원이구나. 흑을 통해서 달덩이가 나왔구나.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려주면 한 줌의 씨앗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을이 되겠지. 철은 계절. 가을이 되어서 한가마의 곡식으로 돌려주시는 거야. 한가마의 곡식에다가 하트 표시. 풍요라고 하나 기억해 놓을까? 정직한 수학의 결실에다가 밑줄 풍요롭게. 한 줌의 씨앗을 뿌리지 성장해서 한가마니의 곡식으로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흑이 하는 일이야. 흑이 당연히 하는 일이니까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난 이 구절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한 줌의 씨앗이 요술 뿅 해서 한가마니의 곡식으로 돌아오는 거에서 요행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투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만큼 성실하게 흑이 농사를 지어서 농부가 그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한가마니의 곡식은 우리에게 오는 정직한 수학의 결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 농사다라고 표현하는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좋지? 그냥 내 마음이 흐뭇해. 기적에다가 X, 농사에다가 동그라미.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인 흑은 달덩이를 만들어줍니다. 도공이 빚어서요.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요. 한가마의 정직한 수학의 결실로 돌아옵니다. 농사라고 하지요. 마지막 갈게. 그래도 나는 흑이 가진 것 중에 지금의 앞에서의 생명의 근원 이런 것들의 이야기 속에 나는 흑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수미상관에다가 밑줄 형식적인 통일감으로 흑흑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별표셋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에다가 별표셋 이거 가지고 한 줄 정도 적는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서술형이 되려나. 너무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에 사용된 표현기법은 역설법에다가 동그라미. 어떤 의미지라고 하면 자신을 희생해서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거야. 이대로 좀 외워놓으면 안 되겠니? 자신을 희생해서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흑의 속성. 슬프면서 아름답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우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 우물이 김지성쌤 필기에서 좀 확인하고 가야 돼. 이 우물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파악해야 되지. 마지막 두 줄에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다른 표현을 사용을 했어.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자신은 우물이지.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 올리는 소리, 희생의 소리, 희생의 소리로 인해서 다른 것을 생성하는, 다른 것에 생명을 주는 소리. 우물 이꼬르 뭐가 되는 거야? 흙이 되는 거야. 흙. 우물이 또한 뭐가 된다? 흙. 필기 비교할게요. 이거는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 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우물에다가 흙이라고 적혀져 있는 순간 이 연사 힘차게 외칠 수 있어. 진짜 나올 수 있는 요소라고. 두레박으로 우물을 퍼 올리면 우물 안에, 너무 좋은 표현이지 않아? 우물을 파놓으면 우물 안에 물은 줄어들지만 이게 자기 희생이지. 하지만 그 물이, 자신을 퍼 올리는 소리에 그 물이 만물의 생명을 유지하게끔 세상에서 쫙 뿌려지는 희생의 속성에다가 밑줄. 그래서 우물 이꼬르 뭐가 돼야 된다? 흙입니다. 흙. 우물 이꼬르 흙입니다. 꼭 나오겠네. 다른 이야기들은 됐고요.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이제 싫다라는 거지, 쌤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로 현재형으로 서술되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서형 문장에다가 뭐뭐이다, 뭐뭐를 본 적이 있다, 뭐뭐이다, 평서형에 불러보라, 명령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말자는 거지. 무조건 찾을 수 있으니까. 넘어가서 115 시적 발상. 이 작품에서 아까 적었어. 흑흑흑이라는 소리에다가 발음을 활용을 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정서를 제시했다. 흑이라고 들린다는 점이 착안이 됐어. 발음을 활용했지. 흑이라는 자연물을 눈물의 이미지랑 결합을 했어. 눈물의 이미지 결합에다가 밑줄 희생과 모성이지.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자신을 희생하여 만물을 살리는 희생과 모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 흑, 우물. 그래서 울음소리, 흑흑흑 밑에다 울음소리 하나 적어줘. 흑흑흑 울음소리. 흑의 속성, 생명의 태반 옆에다가는 시작, 기천은 끝, 생명의 원천에서 시작이 되어서 생명을 다 하고 난 후에는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흙으로 돌아온다. 기처 끝, 생명의 시작이요 끝이요. 달덩이 옆에다가는 도기, 만물을 만드는 재료, 생성의 근원이 흙이 되어서 달덩이가 된다. 한 가마니의 곡식 앞에다가는 한 줌의 씨앗도 적어줘. 한 줌의 씨앗에서 하살표, 한 줌의 씨앗에서 하살표 하시고 한 가마니의 곡식으로 되돌려준다. 한 줌의 씨앗이 한 가마의 곡식으로 되돌려준다. 그래서 정직한 노동의 보답이라, 기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농사라고 얘기했지. 정직한 노동의 보답으로 기적이 아니라 농사다. 이것은 바로 기적이네 라고 하면 땡. 자신을 퍼올리는 우물, 그것이 바로 흙인 거야. 희생과 헌신. 여기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내겠네. 문정희 시인의 시 경향은 한꺼번에 작가 정리하기로 하고, 모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희생과 사랑,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느티나무로부터 하고 그냥 헤어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현대식 끝내놓고, 그죠? 다음 시간에 기필코 다 끝내겠습니다. 느티나무로부터 갑니다. 이 작품은 느티나무와의 교감을 시도하고 있어. 교감 시도에다가 밑줄, 자연물에 내재된 원리를 발견에다가 밑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지? 이 느티나무라는 자연물에 내재된 원리가 뭐야? 라고 하면, 이 시의 주제가 뭐야? 라고 하면 뭐야? 죽음을 통한 새로운 시작, 죽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이라고 적자. 죽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 죽고 소멸해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야. 간단하게만 적어놓고 가죠. 죽음을 통한, 소멸을 통한 새로운 생명, 인간과 자연을 포괄하는 이게 삶의 의미입니다. 죽어야지, 소멸해야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야. 화자는 느티나무의 모습을 통해 밑줄 끝장, 삶의 고통이나 상처가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기반에다가 밑줄, 삶의 고통이나 상처를 드러내는 시어를 찾아줘야 해. 자신과 타자를 긍정하는 삶, 좋다. 자신과 타자를 긍정하는 삶에다가 밑줄, 느티나무의 자연물을 통해서 인생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푸른 수액하면 색채여, 이런 거를 말하지 말자. 여러분이 찾으면 되니까.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매미 울음꽃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김진성쌤이 공감각이라고 얘기하면 시험에 나오지 않겠니? 매미 울음꽃이라는 거에서 울음이라는 것은 청각인데 꽃으로 피었다라는 공감각에 청각에 시각하라고 필기되어 있으면 나 이연사 힘차게 외칠게.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약간 주춤했어.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 되었을 때, 시간적 배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낮, 계절적 배경에다가 밑줄, 매미 울음, 여름에다가 밑줄,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느티나무 옆에다 시적 대상, 흙이랑 느티나무가 시의 주인공이지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야. 꿈에 젖은 듯 반쯤 졸고 있는 의인법에다가 밑줄,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옆에다가는 명사형 종결이라고 하나 적어볼래? 뿌리, 발등이라는 걸로 나무의 일부분을 열고, 나무의 일부분에다가 밑줄, 화자는 자신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간 거야? 울퉁불퉁한 뿌리를 바라보고 나무의 발등을 바라봤어. 자신의 시선에다가 밑줄, 느티나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옆에다 관찰 묘사. 지금 느티나무를 바라보는 거야. 울퉁불퉁한 뿌리에 나무의 발등에 관찰 묘사.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져 나왔다.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져 나오는 걸로 계속 의인화시키죠. 군데군데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다. 옹이에다 자그만하게 별표 좀 쳐줘. 이 옹이가 바로 뭐야? 상처야. 나무의 상처가 옹이야. 여기는 아무리 톱질을 해도 썰려지지도 않아. 밑줄 그자. 힘겨운 삶을 살았다에다가 밑줄. 하자가 바라보는 옹이는 되게 힘겨운 삶을 살았던 느티나무야. 먼 길을 걸어왔던 뜻이리라. 리에다가 자그만하게 별표 치시고. 우와, 앞에서의 사랑의 노래에서의 리는 의지였어. 아니 버리겠다, 꼭 이윽겠다라는 게에서의 get이었어. 근데 뜻이리라에서의 이때의 리는 뭐가 돼야 돼? 뜻이리라의 리라, 종결어미나 리의 선어말어미는 추측이야. 아, 이 느티나무가 먼 길을 걸어왔다는 뜻이겠구나 라는 거에서 추측의 리인 거야.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에서의 나에다가 동그라미. 앞에 흙에서는 시적하자 나가 안 등장했지. 앞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나가 없어. 그런데 느티나무로부터에서의 나가 등장했어. 표면적 하자. 나에다가 짜만하게 별표 치시고 도라는 보조사. 안 놓치고 싶은데 도라는 보조사는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빌드업이야. 느티나무랑 나랑 닮았다라는 이야기의 결론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빌드업으로 까는 거가 뭐야? 보조사 도 사용하는 거야.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느티나무랑 뭔가 친근감 있게 옆에 있어. 그렇게 너와 나는에다가 밑줄. 너는 나, 나는 너. 뭔가 이런 느낌 뭐라고 느껴지니? 너와 나, 나는 너에다가 밑줄 끄시고 동질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너와 나, 나는 너라고 했을 때 와에다가 자그만하게 별표 접속조사 와. 나도라는 보조사 도. 이런 조사의 은근한 쓰임. 시적하자가 지금 의도를 드러내는 거야. 너와 나는 약간 어깨 동무하는 느낌 아니야? 참 멀리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교감, 공감 적어줘야 돼. 참 멀리 왔다. 우리 너와 나 진짜 힘겨운 삶에서 참 멀리 왔다. 어디서 왔냐? 우리 진짜 힘들게 살았다.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니? 라고 말 거는 거야.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물으면서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아, 부러진 가지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역시 상처야. 옹이의 부러진 가지에. 아, 근데 이 두 줄은 그냥 물결 표시 가자. 껍질 그 안 속으로 있잖아. 부러진 가지의 그 상처 속에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서 몸통이 비어가는 데에다 물결 표시. 그런데 미쳤어. 그 속에 뿌리를 묶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웠어. 와,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야. 소멸로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느티나무의 상처를 보는 순간 내가 깨달아 버렸네. 밑줄 그자. 즉 뒤에 상처가 새로운 희망이 된다라는 역설. 야, 얘가 있잖아. 속살이 썩어버렸거든. 부러진 가지, 속살이 썩어서 몸통이 비어가는데 이 상처투성인 고통의 그 자리에서 뿌리를 묶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웠단 말이지.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삶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 인생이란 상처 동그라미, 구멍에다가 동그라미. 자, 느티나무를 통해서 확장, 이런 걸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유추, 이 욕설을 배웠기 때문에 유추 아셔야 돼요. 삶이라는 것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 버렸어. 느티나무의 상처랑 구멍을 보는 순간 야, 이게 인생이구나. 그것은 또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자궁에다가 별표 치시고 생명의 토대. 생명의 토대가 되는가? 그 말이 뭐지? 이 상처랑 구멍 속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다. 이 상처가 바로 자궁이다. 그러니 섣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다. 막 노란색으로 밑줄 엄청 그어놨죠. 치유를 꿈꾸지 마라. 이 상처를 상처인 대로 수용해라. 치유를 꿈꾸거나 밑에다가 뭐 하자? 상처 수용. 나아사요. 빨리 나아주세요. 라는 걸로 후시딘 바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빨리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로 끌어안아라. 치유를 꿈꾸지 마라. 덮으려 하지 마라. 라는 거는 말인즉슨 뭐다? 상처 수용.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다가 밑줄 팔 하나 잘렸어. 그대로 수용.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티나무를 통해서 삶에 대한 유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다 궁서체로 하나 적어 놓으시죠. 노란색에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에 유추 적고 가겠습니다. 다 왔어. 때 아닌 낮에 모기 한 마리, 모스키토 모기 한 마리에다 동그라미. 와, 미쳐버리겠네. 너무 싫네. 내 발등에 앉아서 배에 피꽃을 피운다. 쭉 빨아먹고 있는 게 다 보여. 지금 얘가 쭉 빨아먹고 있는 게 피운다. 보여. 모기가 화자의 발등에 앉아서 피를 빨고 있음. 피를 빨고 있음에다가 밑줄, 근데 잡지 않는다에다가 별표 치시고 공존이라고 적어 놓겠니?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니는 이럴 때 추측입니다.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니까 모기를 부정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밑줄이죠. 부정적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에다가 밑줄 포용과 배려야. 와, 이런 해충을 갖다가 포용과 배려 한 방에 죽여야 되는. 그러면서 뭐야? 신발을 벗었다가 신발을 벗는다 해서 신발을 맨다. 이거 선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신발을 벗으면서 느티나무 속에서 시작하자의 사색이 시작이 됩니다. 소멸이 곧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구나라는 느티나무를 통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유추적 발상으로 깨달았어요. 모기 한 마리 공존의 존재가 덜 외로우니까 모기한테 모스키토 같이 가자, 우리 함께 가자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신발끈을 맨다. 삶에 대한 다짐에다가 밑줄 옆에다 신발끈을 맨다라는 이 일상적인 행동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 고통 수용입니다. 고통 수용. 근지럽지. 너무 간지럽지. 그래도 그 고통을 어떻게? 다시 신발끈 매면서 모기와 함께 가는 거야. 고통 수용. 앞으로서의 삶에 대한 다짐. 되게 무심결에서의 평서형어이에요. 그냥 신발끈을 맨다라고 하는 평서문이야. 근데 그 평서문 속에서의 화자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지. 화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평서문. 이런 거 무조건 선지로. 나보고 내라고 하면 나는 이런 거 두두두둑 내고 싶은데 문제 해결키 갑니다. 화자는 느티나무 구멍다. 그 구멍에서 와씨 꽃이 피었어. 상처에서 꽃이 피었다. 풀을 관찰하면서 상처가 또 다른 존재의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밑줄 긋자. 상처가 또 다른 존재에게 삶의 기반에다가 밑줄. 이걸 유추를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뭐야? 이제 내 상처가 다른 것에서의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 고통은 수용하면서 가자.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수능 특강 문제 너무 좋더라. 쌤이 못 풀어서 한이다. 진짜 117페이지 갈게. 대상에 대한 역설적 인식. 상처의 구멍에 고통과 시련은 생명의 희망이더라.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 섣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마. 고통 수용 밑줄.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핏꽃을 피우고 있는 이 모기 잡지 않아. 포용에다가 밑줄, 배려에다가 밑줄. 다른 존재는 함께 해야 하는 공존의 존재인 거지 해쳐야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야. 이것만 하나 기억해 놓겠니?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유기체적 세계관이라는 걸 기억해줘. 유기체적 세계관으로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비판을 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끝. 뒤도 돌아보지 말고